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지만 서당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흙담을 넘어 고요한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그 중에서도 개동의 목소리는 유독 맑고 또렷하여 훈장님의 고개조차 저절로 끄덕이게 만들었다. 낡고 헤어진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책을 쥐고 있는 개동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먹물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종이 위로 붓을 올릴 때마다 소녀는 배고픔도 잊고 추위도 잊은 채 오로지 글 속의 이치만을 탐구하며 환희에 젖어 있었다. 훈장님은 회초리를 옆에 두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개동을 바라보았다. 비록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나 이 아이의 재능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다. 다른 학동들이 천자문을 겨우 떼고 있을 때 개동은 이미 소학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었으니 마을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개동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난의 무게를 글 공부로 이겨내려 했고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름이 서당문 밖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러나 운명은 소년의 작은 소망조차 시기하는지 평온하던 서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불길한 기운이 들이닥쳤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이는 옆집 사는 칠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다. 칠성이는 훈장님께 예를 갖출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개동의 이름을 불렀다. 개동아,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굴러 떨어지셨단다. 그 한마디는 벼락이 되어 서당 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개동의 손에서 붓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먹물을 튀겼다. 개동은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들릴 뿐 훈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친구들의 수군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아버지가 다쳤다는 칠성이의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녀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이 서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논두렁을 가로지르고 비탈길을 뛰어올라 집에 다다를 때까지 개동은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저 가벼운 타박상이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였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칠성이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장정 몇 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개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부여잡고 식은 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혼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방 안 가득 찬 절망의 공기가 어린 개동을 질식시킬 듯 압박해왔다. 의원조차 부를 돈이 없어 쑥을 붙여 상처에 붙인 것이 고작이었다. 아버지의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어 어린 개동의 눈에도 더 이상 예전처럼 걸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개동을 바라보았으나
고통 때문에 말조차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에 개동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이제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고 차가운 윗목에는 개동과 알아누운 부모님,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어린 여동생만이 남겨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개동은 부엌으로 나가 차게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아버지의 입에 떠넣어드렸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야 기운을 차릴 텐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 다리가 이 모양이니 이제 우리 식구는 어찌 산단 말이냐.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개동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개동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시리도록 밝았다. 소년의 시선은 품 안에 고이 간직해온 책 한 권에 머물렀다. 훈장님께서 특별히 빌려주신 귀한 책이었다. 이 책을 읽고 또 읽어 과거에 급제하리라 다짐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글 공부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다. 개동의 손이 책 표지를 어루만졌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자 억눌러왔던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새벽녘이 되자 개동은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으나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 길을 오갈 때마다 느끼던 설렘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처참한 심정뿐이었다. 서당 앞에 도착한 개동은 닫혀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이윽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훈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나오셨다. 이른 새벽부터 서당 마당을 쓸기 위해 나오신 것이었다. 훈장님은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개동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가오셨다. 개동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네 아버지 환우는 좀 어떠시냐? 걱정스런 물음에 개동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으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다. 소년의 어깨가 들썩이자 훈장님은 당황하여 개동을 일으켜 세우려 하셨다. 개동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책을 꺼내 훈장님께 내밀었다. 훈장님, 더 이상 글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제가 집안일을 돌봐야 합니다. 이 책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오는 듯한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훈장님은 책을 받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개동을 바라보았다. 내 재주가 아깝지 않으냐. 조금만 더 하면 큰 인물이 될 터인데. 훈장님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개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재주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스승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소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혹여라도 훈장님이 다시 잡으실까봐, 아니면 자신이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될까봐 도망치듯 서당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훈장님의 긴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개동은 귀를 막았다. 서당을 벗어나자마자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침을 알렸다. 어제의 개동은 죽었다. 이제 붓 대신 타미를 들어야 하고 책 대신 지게를 져야 하는 농사꾼 개동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개동은 논두렁에 쭈그리고 앉아 흐르는 개울물에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제와 다름없었으나 눈빛에는 이미 소년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가장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다짐했다. 굶어 죽지 않으리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족을 지키리라. 비록 글은 읽지 못하더라도 세상이라는 더 크고 혹독한 책을 온몸으로 읽어내리라.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부엌에서 죽을 쓰고 계셨다.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에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개동은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아버지, 간호나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고 개동은 묵묵히 아궁이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개동에 타버린 속마음 같았다. 그날부터 개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쇠죽을 끓이고 밭에 나가 돌을 골라내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다. 10살 소년의 고사리 같은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맺혔다. 낫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이기 일쑤였고 무거운 지게를 쥐고 일어서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개동은 울지 않았다.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다시 일어섰다. 몸이 고단할수록 밤에 글 생각이 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하던 개동은 잠시 허리를 펴고 서당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희미하게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 천따지 익숙한 글귀들이 귓가에 맴돌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나도 저들과 함께 목청껏 소리치고 싶은데 개동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 소리는 마치 달콤한 유혹이자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도망치듯 다시 밭고랑으로 시선을 돌리고 미친 듯이 대지질을 해댔다. 해질 무렵 개동은 나무 한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서당 친구들을 마주쳤다. 깨끗한 옷을 입고 책 보따리를 맨 친구들은 개동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쑥덕거리며 지나쳐갔다. 개동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동무들이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의 등 뒤로 사라지는 웃음소리가 개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에 돌아와 지게를 내려놓는데 방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더욱 커져 있었다. 약을 쓰지 못해 상처가 덧난 모양이었다. 개동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썩어가는 다리를 들여다보았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개동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못난 애비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개동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개동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개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서당 훈장님의 훈계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벽장 구석에 처박아둔 몽당붓 하나를 꺼내들었다. 백비를 다 달아빠진 붓터를 만지작거리며 개동은 방바닥의 먼지 위에 효 자를 써보았다. 글자는 비뚤비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소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올곧았다. 그는 붓을 다시 깊숙이 숨겨두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 했다. 소년의 꿈은 이제 어둠 속에서만 잠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개동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쑤셔왔지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옆자리에서 고통에 잠겨 쪽잠을 자는 아버지와 지쳐 쓰러진 어머니를 깨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끼얹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힌 답답함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마루구석에 놓인 낡은 호미와 뚜니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이빨처럼 개동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개동은 그지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책보를 메고 가볍게 걷던 길이었으나 이제는 쇳덩이 같은 농기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논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진흙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았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서당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굳게 닫힌 서당문을 뒤로하고 거친 황무지로 향하는 소년의 등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논밭에 도착하자 광활한 대지가 어린 개동을 압도하듯 펼쳐져 있었다. 밭고랑에 선 개동은 침을 꽝 뱉고 가미를 높이 쳐들었다. 어른들이 하던 모습을 흉내내어 힘껏 내리찍었지만 가미날은 돌부리에 부딪혀 팅하고 튕겨나갔다. 찌릿한 충격이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져 왔다. 붓을 쥐고 글씨를 쓸 때에 그 부드러운 손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칠고 투박한 반동이었다.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땅을 팠지만 흙은 쉽게 뒤집히지 않았다. 겨우 겉흙만 살짝 긁어놓은 꼴이 되자 개동은 자신의 무력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밭에서 일하던 동네 아저씨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글만 읽던 새님이라 호미질이 영 서툴구만. 칠성이 아버지의 핀잔 섞인 농담에 주위 사람들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개동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악이 없는 농담일지라도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소년의 마음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개동은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한 채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땅만 파댔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면 더 큰 놀림감이 될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무명 저고리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흙먼지가 땀과 뒤섞여 얼굴을 범벅으로 만들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손바닥이었다. 연약한 살갗은 거친 나무 자루와의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다. 뜨거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쉴 틈이 없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금 이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다는 사실이 채찍질하듯 개동을 몰아세웠다. 점심때가 되어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온 보리밥 한 덩이를 받아들었다. 손을 씻을 물도 마땅치 않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밥을 집어먹어야 했다. 손톱 밑에 낀 새까만 때가 밥알에 묻어났지만 개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배고픔 앞에서는 체면도 위생도 사치였다. 밥알과 함께 씹히는 모래가 서걱거렸지만 꿀떡 삼켰다. 문득 서당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던 시절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때는 반찬 투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찬 보리밥조차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다. 오후가 되자 손바닥의 물집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찢어진 살갗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돈이 자루를 적셨다. 쓰라린 고통에 저절로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개동은 흙을 한 줌 집어 상처 부위에 문질렀다. 지혈을 위한 민간 요법이었으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가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참아내던 신음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이 정도 아픔에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다. 소녀는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타미를 움켜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미는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팔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저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글 공부를 할 때도 밤을 새워 책을 읽곤 했지만 육체의 노동은 정신의 피로와는 차원이 달랐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오직 쉬고 싶다는 본능만이 꿈틀거렸다. 그때마다 개동은 입속으로 천자문을 외웠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누루 황. 글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위함이었다. 글이 노동요가 되어버린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밭둑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서당 훈장님을 따라 야외 수업을 나온 학동들이었다. 개동은 화들짝 놀라 밭고랑 사이로 몸을 숨겼다.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꼴을 옛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풀숲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신선들처럼 깨끗하고 고귀해 보였다. 그들은 시를 읊으며 자연을 노래하고 있었고 개동은 진흙탕 속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 극명한 대비가 개동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개동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만약 칠성이나 다른 친구가 나를 발견하고 아는 채라도 한다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심정이었다. 다행히 학동들은 개동이 숨어있는 밭을 무심히 지나쳐갔다. 그들의 등 뒤로 퍼지는 맑은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개동의 고독은 깊어졌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서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였지만 개동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아놓은 밭은 어른들이 한나절 일한 양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가슴을 쳤다. 뇌를 내던지고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개동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도구를 챙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100배는 더 멀게 느껴졌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깨는 빠질 듯 욱신거렸다. 마을 어귀의 집에 다다랐을 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었다. 개동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지친 내색을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표정을 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뛰어나와 개동을 맞이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꼬. 어머니는 개동의 손을 잡아 끌어 씻겨주려 하셨다. 물에 닿자마자 터진 물집과 벗겨진 살게 쓰라려 개동은 흠칫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엉망이 된 손바닥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 고운 분만 잡던 손이 하루아침에 머슴손이 되었구나. 어머니의 탄식에 개동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며칠 지나면 굳은 살이 박여서 안 아플 거예요. 저녁상은 조촐했다. 시래기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개동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국물을 몇 번이나 흘렸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윗목에 누워 그런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셨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읽은 개동은 일부러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시럽을 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몸이 너무 고단하여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손바닥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어깨와 허리는 끊임없이 쑤셔댔다. 개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올려 보았다. 달빛에 비친 손은
퉁퉁 부어올라 마치 곰발바닥처럼 보였다. 이제 이 손으로는 붓을 쥐어도 예전 같은 글씨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굳어버린 관절은 말을 듣지 않았다. 허공에 글씨를 써보려던 시도조차 고통 때문에 멈춰야 했다. 개동은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서당에서 배우던 시 구절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소녀는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렵다더니 옛 선현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개동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창호지 문 밖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가을밤의 냉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얇은 이불을 덮은 개동의 몸을 움츠러들게 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그러나 개동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절박함이 소년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어느새 잠이 든 개동의 꿈속에는 여전히 서당의 풍경이 펼쳐졌다. 꿈속의 개동은 깨끗한 옷을 입고 훈장님 앞에서 낭낭하게 글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꿈은 새벽닭이 울면 산산이 부서지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달빛만이 고요히 잠든 소년의 상처투성이 손을 비추며 위로하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들판의 누런 빛이 사라지고 회색빛 삭풍이 마을을 휘감기 시작했다. 엉성하게 엮은 초가지붕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문풍지는 밤새도록 찢어질 듯 울어댔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한 만큼이나 개동네 집 쌀독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부엌으로 들어간 개동은 쌀독 안을 박박 긁어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빈독이 울리는 공허한 소리뿐이었다. 손에 잡힌 것은 쌀알 몇 톨과 쥐똥 섞인 껍질뿐 한 끼 식사조차 되지 못할 양이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들 때마다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앙상해진 갈비뼈가 위태롭게 들썩였다. 어머니는 며칠째 물만 들이키며 젖이 나오지 않는 빈 가슴을 어린 동생에게 물리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개동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빈 쌀독을 바라보았다. 많은 그런 배고픔은 이제 통증을 넘어 정신을 갉아먹는 공포가 되어 있었다. 당장 무언가를 구해오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을 나기도 전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개동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론 칼날 같은 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헌집신에 지푸라기를 더 구겨넣고 낡은 헝겊 조각으로 귀를 동여맸다. 거울은 없었지만 자신의 꼴이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체면 따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소녀는 비장한 각오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밖은 온통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감을 찾으려 했지만 겨울은 농부들에게도 휴식기이자 보릿고개의 시작이었다. 누구 하나 개동에게 일을 맡길 여유가 없었다. 칠성이네 집에 가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지만 칠성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구마 하나를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단다. 개동아, 미안하다. 닫히는 살인문 너머로 들리는 거절의 말들이 개동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손에 쥐어진 따뜻한 고구마가 오히려 비참함을 더했다. 결국 개동의 발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참판댁으로 향했다. 높다란 기와지붕과 굳게 닫힌 소슬대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보였다. 개동은 대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서당에 다닐 적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었고 양반의 자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굶주린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개동은 눈을 질끈 감고 대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일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하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뭐야? 훈장님께 칭찬받던 신동날이 아니신가? 여긴 웬일이셔? 하인의 비아냥거림에 개동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밥값은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인은 개동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안으로 손짓했다. 마침 외양간 치울 놈이 도망가서 골치였는데 잘 됐군. 들어가서 소똥이나 치워. 개동은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소의 체온 덕분에 바깥보다는 따뜻했다. 바닥에는 얼어붙은 소똥과 지푸라기가 뒤섞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개동은 삽을 들고 똥을 퍼내기 시작했다.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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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언 배설물은 돌처럼 딱딱해서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삽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튀어오른 오물이 얼굴과 옷에 묻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넘기던 손으로 소똥을 치우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개동은 묵묵히 일만 했다. 외양간 청소가 끝나자 하인은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켰다. 개울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오라는 것이었다. 개동은 물지개를 지고 개울로 향했다. 꽁꽁 언 개울물 위로 돌을 던져 얼음을 깨고 시린 물속에 바가지를 담갔다. 손이 물에 닿자마자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손가락이 붉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지만 개동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물동이를 채웠다. 물지개를 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고역이었다. 살얼음이 낀 길은 미끄러웠고 물동이의 무게는 어깨를 파고들었다. 자칫 미끄러져 물이라도 쏟는 날에는 품쓰근커녕 매질을 당할지도 모른다. 개동은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디뎠다.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핑 도는 현기증이 났지만 빈 쌀떡을 떠올리며 정신을 부여잡았다. 해가 질 무렵에야 모든 일이 끝났다. 하인은 개동을 부엌 뒷문으로 불렀다. 자, 여기 있다. 옛다. 하인이 던져준 것은 좁쌀이 섞인 쌀아기 한 판박이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개동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개동은 옷자락을 펼쳐 곡식을 받아들었다. 하인은 혀를 차며 문을 닫아버렸다. 쾅소리와 함께 닫힌 문 앞에서 개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품 안의 곡식은 묵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다시금 불어닥쳤다. 개동은 품 안의 곡식을 행여나 흘릴까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뛰다시피 걸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요동쳤다. 당장이라도 생쌀을 한 줌 입에 털어넣고 싶었지만 집에서 굶고 있을 가족 생각에 침만 꼴깍 삼켰다. 이 좁쌀 한 톨 쌀아기 하나가 아버지의 약이 되고 어머니의 젖이 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개동은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다. 물을 넉넉히 붓고 받아온 쌀아기를 넣어 죽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방 안에 누워있던 가족들의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펄펄 끓는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다. 묽은 미음 수준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보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드세요. 최찬판 댁에서 일해주고 받아왔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드시더니 개동을 쳐다보셨다. 너는 먹었느냐? 개동은 애써 밝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네, 저는 그 댁 부엌에서 누룽지도 얻어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제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사실은 빈속에 위산이 넘어와 속이 쓰려 죽을 지경이었지만 개동은 자신의 몫을 슬그머니 동생 앞으로 밀어주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셨다. 그날 밤 개동은 가족들 사이에 끼어 누웠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위를 견뎠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부모님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듣자 마음만은 든든했다. 천장 틈새로 하얀 눈가루가 흩날려 떨어졌다. 내일은 눈이 많이 쌓여서 나무하러 가기도 힘들 텐데 걱정이 밀려왔지만 피로가 덮쳐오며 개동의 의식은 흐려져 갔다. 꿈속에서 개동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에 행복해하며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여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잔혹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답지만 공포스러운 서곡이었다. 개동은 잠결에 웅크린 몸을 더욱 웅크렸다. 꽁꽁 언 손발이 녹으면서 간질간질한 통증이 느껴졌다. 동상이 걸리려는지 귀끝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겨울을 기필코 살아남으리라. 내 가족을 굶겨 죽이지 않으리라. 10살 소년의 다짐이 삭풍보다 더 매섭게 어둠 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해빙기가 찾아왔지만 개동의 삶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었다. 산기텟에 올라가 택감을 줍는 것이 개동의 일과였다. 젖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덤불 속을 헤집던 개동의 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들어왔다. 양반집 담장 너머로 버려진 파지 뭉치였다. 누군가 글씨 연습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겨버린 종이 쪼가리들이었다. 개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듯 재빨리 종이 뭉치를 주워들었다. 흙이 묻고 구겨진 종이었지만 개동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니 힘차게 뻗어나간 묵직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비록 먹물은 번지고 종이는 찢겨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글자들은 개동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감으로 쓴다면 한 줌의 불쏘시개에 불과하겠지만 개동은 차마 그것을 불태울 수 없었다. 그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종이 뭉치를 저고리 품속 깊숙이 숨겼다. 차가운 종이가 가슴 살결에 닿자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날 하루 종일 개동은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온통 품속의 종이 생각뿐이었다. 등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가슴속에 품은 글자들의 무게는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일을 하다가도 잠시 쉴 때면 남몰래 옷깃을 살짝 열어 종이 끄트머리를 확인하곤 했다. 마치 첫사랑을 품은 소년처럼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루한 현실이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식구들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등잔불을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기에 해가 지면 자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다. 개동도 가족들 틈에 끼어 누웠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아버지의 코는 소리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나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이윽고 깊은 밤이 되자 개동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몸을 일으켰다. 문풍지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품속의 종이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레 펴자 어둠 속에서 글자들이 희미하게 춤을 추듯 떠올랐다. 개동은 종이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오래된 묵향이 흙냄새와 섞여났지만 그 향기는 개동의 영혼을 순식간에 서당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개동은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글자를 따라 읽었다. 눈으로 글자를 쫓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배고픔도 추위도 낮 동안의 고된 노동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글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펼쳐졌다. 개동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써가며 그 뜻을 되새겼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지식에 목말랐던 그의 정신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달빛만으로는 글을 읽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먹구름이 달을 가리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감질이 난 개동은 갈등에 휩싸였다. 벽장 위에 올려둔 등잔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주 잠깐만, 딱 한 구절만 더 읽고 끄면 되지 않을까. 유혹은 강렬했다. 결국 개동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내리고 부시도를 쳐서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환하게 밝혀졌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글씨는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개동은 황홀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읽어 내려갔다. 자신이 지금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옛 선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움찔했다. 잠결에 빛을 느낀 아버지가 뒤척이다가 눈을 뜬 것이다. 개동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화들짝 놀란 개동은 종이를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다. 매캐한 그을음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면서 밤중에 불장난이냐. 개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주워온 글이 너무 읽고 싶어서 잠시 딱 한 번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글 공부가 밥 먹여준다더냐. 우리가 지금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네. 사내하는 판국에 네가 팔자 좋게 글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냐. 아버지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더욱 아프게 개동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개동이 떨어뜨린 종이를 집어들었다. 북 짖는 소리가 났다. 안 돼. 개동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유일한 낙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개동은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낮에는 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죽은 듯이 자는 짐승 같은 삶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개동의 절규에 아버지의 손길이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끝내 아버지의 손길이
자식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아비의 피 맺힌 한탄이었다. 아버지는 찢어진 종이를 힘없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개동아, 다 부질없다. 우리 같은 상놈들에게 글은 독이다. 알면 알수록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야. 차라리 까막눈으로 사는 게 속 편한 법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물결인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개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뼛속 깊이 사무쳤기 때문이다. 높은 담장 너머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다시는 등잔에 손대지 마라. 아버지는 힘없이 자리에 누워 등을 돌리셨다. 개동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섬주섬 모았다. 마치 자신의 찢겨진 꿈을 줍는 것 같았다. 그는 종이 조각을 다시 품속에 넣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차갑게 식은 종이가 가슴을 시리게 했다. 그날 밤 개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를 잊어야 할까? 하지만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글자들을 지울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문장들이 맴돌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개동은 결심했다. 기름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달이 밝은 밤이면 달빛으로 읽고 달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외우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몸은 진흙탕에서 뒹굴지언정 정신만은 맑은 묵향 속에 머물게 하리라. 소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품속의 종이 뭉치는 그의 심장 소리에 맞춰 바스락거렸다. 초여름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들판은 온통 연두색 물결로 넘실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피땀으로 심어놓은 어린 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시기였다. 개동 내의 좁은 다랑이 논에도 가느다란 모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개동은 매일같이 논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살피며 자식 돌보듯 정성을 쏟았다. 비록 손은 거칠어졌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별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난히 무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밭일을 하던 개동은 잠시 허리를 펴고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개미떼가 줄을 지어 높은 곳으로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그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개동의 눈길이 머물렀다. 문득 서당에서 읽었던 옛 서책의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쳤다. 개미가 집을 옮기고 제비가 땅을 스치듯 날면 큰 비가 올 징조라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제비들이 논바닥에 닿을 듯 낮게 날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개동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논에 물꼬를 터서 미리 물을 좀 빼두어야겠습니다.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던 아버지는 하늘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헛웃음을 지으셨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란 말이냐? 더위 먹었느냐? 괜한 힘 빼지 말고 좀 쉬거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도 개동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책만 읽던 놈이라 하늘 볼 줄은 모르는구만. 농사는 책으로 짓는 게 아니야. 그들의 비웃음 섞인 핀잔이 쏟아졌다. 하지만 개동의 가슴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선현들이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지혜였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삽을 챙겨들고 다시 논으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개동은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논에 도착한 그는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 할 만큼 깊게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다. 둑을 보강하고 물이 급격히 불어날 경우를 대비해 물길을 넓혀 놓았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나가던 칠성이 아버지가 혀를 찼다. 아이고, 아까운 물을 왜 다 빼버리나. 가뭄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러나 개동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헛수고가 되겠지만 만약 비가 온다면 이 논은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서쪽 하늘 끝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멀리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판을 울렸다. 개동이 마지막으로 물꼬를 점검하고 허리를 펴는 순간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금세 장대비로 변하여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부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였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개동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논두렁에 버티고 섰다. 빗물은 삽시간에 논을 가득 채우고 넘칠 듯 찰랑거렸다. 만약 미리 물길을 터놓지 않았다면 어린 모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뿌리째 뽑혀나갔을 것이다. 개동이 파놓은 배수로를 통해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갔다. 거센 물살이 둑을 때릴 때마다 개동은 흙을 퍼날라 둑을 보강했다. 온몸이 진흙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논을 지켰다. 폭우는 한 식경이나 계속되었다. 주변의 다른 논들은 배수가 되지 않아 물바다가 되었다. 둑이 터져 물이 넘치고 애써 심은 모들이 둥둥 떠다니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뒤늦게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농사, 1년 농사를 다 망쳤네. 빗속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처절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자 참혹한 피해 현장이 드러났다. 마을 앞 들판은 마치 강물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유독 개동네 논만은 멀쩡했다. 물이 적당히 빠져나가 모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고 둑도 무너진 곳 없이 단단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삽을 짚고 서 있는 개동의 모습은 마치 작은 장군과도 같았다. 흠뻑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뒤늦게 지팡이를 짚고 달려온 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셨다. 쑥대밭이 된 이웃 논들과 달리 온전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논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동아, 네가 해낸 것이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개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안도감과 피로가 동시에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개동의 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경이로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개동을 바라보았다. 칠성이 아버지가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개동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말이 맞았다. 우리가 늙은이 고집만 부리다가 큰 코 다쳤구나. 내 덕분에 그나마 아랫논들은 피해가 덜했다. 고맙다, 개동아. 그날 저녁 아버지는 개동의 상처투성이에 손을 잡고 한참을 어루만지셨다. 너의 글 공부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밭 가는 데는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글 속에 천기를 읽는 법이 있었을 줄이야. 아비가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개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비록 붓을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배운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낸 순간이었다. 개동은 마루에 앉아 비개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책상 물림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였지만 오늘 그는 지식의 힘으로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다. 흙 묻은 손을 들어 별을 향해 뻗어보았다. 더럽혀진 손이었지만 그 손 안에는 쌀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이 쥐어져 있었다. 문득 훈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 개동은 비로소 그 말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과거 급제하여 관복을 입는 것만이 배움의 길은 아니었다.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재난을 피하는 것 또한 배움의 연장선이었다. 개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잠자리에 든 개동은 벽장 속에 숨겨둔 찢어진 책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논바닥에서 피어난 작은 승리는 개동에게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마치 개동의 지혜를 칭송하는 합창처럼 들렸다. 비가 그치고 들판이 안정을 되찾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먹구름이 개동네 집 마당으로 몰려왔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인간이 몰고 온 재앙이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최참판댁의 마름과 험상조는 장정들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마름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마당 한가운데 섰고 장정들은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간살이를 발로 찼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아끼던 장독 뚜껑이 박살났다. 방 안에 있던 아버지는 혼비백산하여 기어나왔다.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며 마름 앞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나리, 어인 걸음이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마름은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장부를 꺼내들었다. 어인, 걸음이라니. 지난 겨울에 빌려간 쌀 2섬과 이자를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직접 받으러 왔다. 내놓아라. 당장. 니프, 닌. 마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는 바닥에 머리를 부시며 애원했다. 날이 보시다시피 아직 보릿고개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을 추수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이자에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나 마름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엎드린 아버지의 어깨를 발로 툭툭 쳤다. 핑계는 지겹다. 최참판 어른께서 당장 현물을 원하신다. 쌀이 없으면 돈으로. 돈이 없으면. 마름의 음흉한 시선이 마루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개동의 여동생 꽃분이에게 머물렀다. 저 계집아이를 데려가면 되겠구나. 부엌대기로 쓰면 밥값은 하겠지. 마름의 턱짓에 장정 2명이 꽃분이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전내도 안 가신 어린애입니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어머니는 장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장정은 가차없이 어머니를 밀쳐버렸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뒹굴고 꽃분이는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아수라장이었다. 그때였다. 밭에서 돌아오던 개동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낫을 꽉 움켜쥐고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개동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아 앳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만큼은 맹수와 같았다. 장정들이 흠칫 놀라 멈칫했고 마름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호,
이 집 아들이라더니 제법 눈빛이 살아있구나. 그래, 네가 빚을 갚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개동은 낯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고 마름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원한을 심는 것입니다. 제 누이는 너무 어려서 데려가 봐야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병이라도 나면 댁에서도 손해일 것입니다. 개동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서당에서 배운 논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이익을 따지는 자들의 습성을 파고든 것이다. 마름이 코웃음을 쳤다. 말재주가 제법이구나. 허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당장 내놓을 게 없다면 약조라도 확실히 해야지. 개동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제안했다. 이번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 전 폭우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노는 피해가 없어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때 원금의 2배를 갚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갚지 못한다면. 개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비장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는 제 누이뿐만 아니라 저까지 종으로 데려가십시오.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헉소리를 내며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마름은 개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깡말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글줄이나 읽는 놈이라더니 셈이 빠르구나. 계집 하나보다는 사내 놈까지 둘을 얻는 게 남는 장사지. 마름은 껄껄 웃으며 장부를 탁 덮었다. 좋다. 내 놈의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나.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마. 대신 이자는 내 말대로 2배다. 하루라도 늦으면 너희 남매는 그날로 노비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마름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햇기를 박았다. 개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마름과 패거리들이 돌아가자 마당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처참한 고요만이 남았다. 아버지는 개동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미친놈아,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노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고나 저지른 거냐? 아버지의 절규에 개동은 낯을 땅에 떨어뜨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어머니는 꽃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개동은 멍하니 부서진 장독 조각을 바라보았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혔다. 가을까지 갚아야 할 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다. 흉년이라도 들면 꼼짝없이 노비 신세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눈앞에서 동생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개동아.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개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못나서 내 다리만 성했어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개동은 기어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노는 잘 될 거예요. 제가 밤잠 안 자고 일해서 꼭 갚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종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최면이었다. 개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잡초 한 폭이, 벼멜구 한 마리도 용납할 수 없었다. 곡식 한 톨이 곧 자신의 목숨이자 동생의 자유였다. 소년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존을 향한 도끼 어린 의지만이 남았다. 그날 밤 개동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논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일렁이는 벼들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게 그를 뺏어가셨으니 쌀이라도 주십시오. 제발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벼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대답하듯 사각거렸다. 그것은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자연의 속삭임이었다. 개동은 논두렁에 잡초를 미친 듯이 뽑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찢어졌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름의 비웃음 소리와 동생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그를 채찍질했다. 달빛에 비친 개동의 그림자가 길게 논바닥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책 읽는 소년의 것이 아니라 운명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형상이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개동은 논을 떠나지 않았다. 이슬에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반드시 이겨내리라. 저 거만한 양반들의 콧대를 꺾어주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버리리라. 논두렁에 박힌 개동의 발자국은 깊고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 그것은 개동이 앞으로 흘려야 할 피땀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개동은 눈을 부릅뜨고 태양을 마주보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는 못할 망정. 들판의 벼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며 고개를 숙일 무렵 개동의 아버지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땅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난번 마름이 다녀간 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버지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기침 소리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처참했다. 뱉어낸 핏덩이가 이불을 적시는 날이 많아졌고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생으로 알아야 하는 가난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개동을 불렀다. 개동이 황급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아버지의 손은 이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개동아, 내 아들아.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떼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가까이 대야만 들릴 정도였다. 미안하다. 너에게 짐만 남기고 가는구나.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개동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곧 추수하면 쌀밥 배불리 드시고 기운 차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듯했다. 부디 어머니와 동생을 부탁한다. 그리고 그를 놓지 마라. 내 꿈을 잊지 마라. 마지막 유언을 남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쥐고 있던 개동의 손에서 스르르 힘을 빼셨다. 감긴 눈꺼풀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거친 숨소리도 뚝 끊겼다. 정적이 흘렀다. 개동은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시신 위로 쓰러졌다. 아이고 여보, 나만 두고 어디로 가시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찢어발겼다. 어린 꽃분이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었다. 하지만 개동은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속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은 듯
숨이 막혀올 뿐 눈물샘은 말라버린 것 같았다. 날이 밝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난한 소장농의 장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상여를 꾸밀 돈이 없어 칠성이 아버지가 지게를 개조해 널빤지를 얹어주었다. 수혜 대신 아버지가 평소 입던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입혀드렸고 관도 없이 지프로 짠 거적에 시신을 말아야 했다. 개동은 직접 짚을 꼬아 아버지를 묶었다. 매듭 하나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하나씩 봉인되는 것 같았다. 거적 사이로 삐져나온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발바닥을 보며 개동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장지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정했다. 남의 땅 귀퉁이에 몰래 묻어야 하는 처지라 봉분을 크게 만들 수도 없었다. 개동은 상복 대신 삼배띠 하나를 머리에 두르고 상주로서 지게를 짊어졌다. 아버지의 시신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다. 평생 흙을 파먹고 사신 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토록 가볍다는 사실이 개동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해 이웃 안악들의 부축을 받아 뒤따랐다.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를 내려놓았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일 때마다 거적대기 위로 투박한 소리가 났다. 툭, 툭. 그 소리가 마치 개동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저 거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이 흙더미와 함께 쌓여갔다. 개동은 마지막 흙을 덮고 평평하게 다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술 한잔 올릴 형편이 못 되어 맑은 물 한 사발을 떠놓았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푹 쉬세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빈 것 같았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윗목의 자리가 고안이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고 누워 계셨다. 하지만 개동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당장 내일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시간보다 산입에 풀칠할 곡식을 거두는 게 더 급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잔혹한 법이었다. 개동은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죽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상에 차려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드세요. 드셔야 삽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드셔야 해요. 개동의 목소리는 냉정하리만큼 차분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억지로 숟가락을 드셨다. 죽을 삼키는 어머니의 목을 대가 울음으로 떨렸다. 개동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누룽지를 긁어먹었다. 거칠고 딱딱한 누룽지가 목구멍을 찌르고 넘어갔다. 다음 날부터 개동은 미친 듯이 일했다.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가 벼를 베었다. 쏨쏨, 낫이 벼 포기를 자르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울음소리 대신인 양 거칠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목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다. 손바닥이 다시 터지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이 정신의 슬픔을 잊게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개동을 보며 독한 놈이라 수군거렸지만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개동의 예상대로 풍년이었다. 타작마당에 갓단이 쌓이고 탈곡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개동은 수확한 벼를 가마니에 담았다. 묵직한 쌀가마니를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것이면 빚을 갚고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그는 수레에 쌀가마니를 싣고 최참판댁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걱정하던 빚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다. 최참판댁 마당에 쌀가마니를 내려놓자 마름이 나와 수량을 확인했다. 약속은 지켰구나. 이자까지 정확하군. 마름은 의외라는 듯 개동을 쳐다보았다. 내 아비가 죽었다지 우입복도 없는 위인 같으니. 마름의 빈정거림에도
개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꾸벅 숙이고 돌아섰다. 이제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빈 문서에 찍힌 붉은 도장이 지워지는 순간 개동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도 하나 덜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개동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해가 지고 어둑해진 산기슭에 홀로 앉아있는 봉분이 쓸쓸해 보였다. 개동은 무덤가에 앉아 풀을 뽑았다. 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덤덤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끝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울어버리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개동은 옷깃을 여미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별이 아버지일까? 개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슬픔은 사치다. 나는 가장이다. 어머니와 동생을 지켜야 한다. 소년의 눈빛은 예전의 맑고 순수한 빛을 잃고 대신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개동은 벽장 속에서 낡은 책을 꺼냈다. 아버지가 찢으려 했던, 그러나 끝내 지켜주신 그 책이었다. 그는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책을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를 놓지 마라. 개동은 책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리라 생각하며 계절은 깊어가고 잎 떨어진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개동의 유년 시절도 낙엽처럼 져버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눈빛을 지닌 조숙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개동의 얼굴에도 소년의 앳된 티가 벗겨지고 청년의 굵은 선이 자리 잡았다. 거친 농사일은 그의 어깨를 넓게 만들었고 손마디는 옹이 박인 나무뿌리처럼 투박해졌다.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개동은 묵묵히 땅만 파고 살았다. 마을에서 그는 더 이상 신동이라 불리지 않았고 그저 일 잘하고 효심 깊은 농사꾼 개동이로 통했다. 서당글 읽는 소리는 아득한 옛 꿈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어귀가 아침부터 요란스러웠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옷에 깃발이 나부꼈다. 동네 사람들이 들뜬 표정으로 길가로 뛰쳐나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랫마을 최 부잣집 아들 민수가 한양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고 했다. 민수는 서당 시절 개동의 옆자리에 앉아 글을 배우던 동무였다. 늘 개동에게 글 뜻을 물어보고 개동의 뛰어난 재주를 부러워하던 그 아이였다. 개동은 밭에서 걸음을 내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요란한 풍물 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때렸다.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미련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개동은 걸음지게를 내려놓고 홀린 듯이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다. 흑투성이 무명옷에 집신 차림인 자신의 행색은 잊은 채였다. 인파로 북적이는 길가에 도착하니 멀리서 말을 탄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헹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민수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관복과 여유로운 미소는 개동이 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흙장난을 치던 친구가 이제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높은 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개동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까치발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이 부셨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만약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가난이 내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저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괴감과 질투,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개동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숨기려 했다. 그때였다. 말 위에 있던 민수가 고개를 돌리다가 군중 속의 개동과 눈이 마주쳤다. 화려한 행렬 속에서 흑투성이 청년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알아본 듯 눈이 커졌다. 그는 말고삐를 당겨 행렬을 멈췄다. 주위가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민수가 말 위에서 개동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 개동이 아닌가? 개동은 숨을 곳이 없었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냄새나는 거름 묻은 옷을 감추고 싶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예, 나리.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깍듯한 존댓말이었다. 예전에는 너, 나 하며 지내던 사이였으나 이제는 하늘과 땅만큼 신분의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묘한 표정으로 개동을 바라보았다. 안타까움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다. 서당에서 자네가 나보다 글을 훨씬 잘했는데 사람 팔자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자네 소식은 들었네. 고생이 많다지. 민수의 말은 악의가 없어 보였지만 개동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차라리 모른 척 지나가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공개적인 동정은 모욕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개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소인은 그저 땅 파는 천한 농사꾼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큰 뜻을 이루셨다니 마을의 영광입니다. 개동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이 엽전 꾸러미를 꺼내 개동에게 건넸다.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니 받게 술이나 한 잔 사 마시게나. 짤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 엽전 꾸러미가 개동의 발 앞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개동은 굴욕감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절을 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말머리를 돌렸고 행렬은 다시 풍악을 울리며 마을 안으로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엽전을 주워든 개동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역시 양반님이라 인심도 후하네. 개동이 횡재했네. 개동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어사화가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개동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손 안에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다. 며칠, 밤낮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당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개동은 그 돈을 품에 넣었다. 집에 있는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의 새 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존심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터덜터덜 밭으로 돌아가는 길. 개동은 개울가에 앉아 물끄러미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슴속을 휘몰아치던 질투와 원망의 불길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민수와 자신의 길이 완전히 다름을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오랫동안 품어왔던 헛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농사꾼이다. 개동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글을 읽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땅을 일구어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비록 화려한 관복은 입지 못했지만 내 손으로 가꾼 곡식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배불리지 않는가.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개동은 개울물에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흙 묻은 손을 씻어내며 그는 마음속의 찌꺼기도 함께 흘려보냈다.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처럼 민수에 대한 부러움도 흘러가게 두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며 괴로워하지 않으리라. 내게 주어진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리라.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들판에 서서 개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다. 그는 다시 걸음지게를 짊어졌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이 보였다. 그곳에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개동은 사랑방에 앉아 동생 꽃분이와 이웃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엽전으로 산 종이와 먹을 꺼내놓았다.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마. 과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도리를 알기 위해서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개동은 붓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그의 붓놀림에는 더 이상 출세에 대한 욕망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고 그윽한 삶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개동의 방을 비추었다. 비록 금의 환영은 하지 못했지만 개동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밝은 달 하나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현실을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의 빛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개동의 집 마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덕분에 산더미 같았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텅 비어 쥐들조차 외면하던 곳간에는 비쌀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끼니 때마다 보리죽 대신 하얀 쌀밥이 상에 올라왔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고 주름살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역병을 끈질긴 성실함으로 이겨낸 것이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한가해진 어느 날 개동은 마당에 서서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10년 넘게 비바람을 견뎌온 초가지붕은 검게 썩어 있었고 군데군데 빗물이 센 흔적이 역력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어머니와 시집갈 나이가 찬 동생을 저런 지붕 아래 둘 수는 없었다. 개동은 창고에서 잘 말려둔 갯짚을 꺼내왔다. 오늘은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새 옷을 입히는 날이었다. 개동이 마당에 빗짚을 풀고 이영을 엮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예전 같으면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개동이 자네 혼자서 그 많은 걸 언제 다 하려고 우리가 거들어주마. 칠성이를 비롯한 동네 장정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품앗이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개동이 그동안 마을에서 쌓아온 신망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장정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썩은 짚을 걷어내고 안악들은 새참으로 국수를 삶았다. 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해졌다. 개동은 지붕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내 집 지붕을 내 손으로 내 이웃들과 함께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해질 무렵이 되자 지붕 개량이 마무리되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두툼한 새 지붕은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따뜻해 보였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새 지붕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영감저승에서 보고 있어. 우리 개동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집을 고쳤소. 어머니의 독백의 개동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껄껄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건네셨을 텐데 아쉬움은 남았지만 슬픔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개동의 사랑방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동네 꼬마 녀석들이 책볼을 옆구리에 끼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동이 무료로 글을 가르치는 야학당이었다. 처음에는 두세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방이 꽉 찰 정도로 늘어났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기만큼은 서당의 양반 자제들 못지않았다. 자, 책을 펴거라. 개동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경전이나 시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절기관청에 낼 문서 읽는 법, 부당한 계약에 속지 않는 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글자들을 가르쳤다. 글을 모르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신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훈장님, 이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코를 훌쩍이는 꼬마가 질문했다. 개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참을 인자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개동의 가르침은 글자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지혜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개동을 친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랐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개동은 홀로 남아 책상을 정리했다. 몽당 연필과 갱지 묶음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비록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촌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개동을 찾아와 상의하곤 했다. 김생원 자네 생각은 어떤가? 비록 과거 급제증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이미 생원이었고 현자였다. 문득 창밖을 보니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에 달빛이 가득 고여 있었다. 개동은 마루에 걸터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켰다. 톡 쏘는 술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었다. 행복이란 게 별것인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마음 나눌 이웃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지. 개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과거의 야망은 달고 달아 둥근 조약돌처럼 변해 있었다. 꽃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오라버니, 안 주무세요. 내일은 장날이라 일찍 일어나셔야죠. 곱게 자란 동생은 곧 이웃마을의 성실한 청년과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다. 개동은 동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어가자. 너 시집갈 때 해줄 이불감 보러 가야지. 동생을 볼 때마다 느꼈던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도 이제는 가벼운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운 개동은 새로 바른 천장을 바라보았다. 빗물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내일 할 일들이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짓눌리는 압박감은 없었다. 그저 내일도 해가 뜨면 성실히 땀 흘리고 저녁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만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개동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졌다. 그것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뿌리를 깊게 내린 거목의 숨결과도 같았다. 고단했던 그의 삶에도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와 있었다. 모든 것이 거두어진 들판은 고요했다. 추수가 끝난 빈논에는 베어낸 빈단 그루터기만이 남아 하얀 서리를 맞고 있었다. 하늘에는
쟁반만한 보름달이 떠올라 텅 빈 대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개동은 늦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논으로 나왔다.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그는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호미를 내려놓았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호미자루가 달빛을 받아 검은 옥처럼 빛났다. 개동은 거친 손바닥으로 호미 자루를 쓸어보았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피와 땀, 눈물을 받아낸 도구였다. 처음 이 호미를 쥐었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무게와 통증이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호미는 그의 손에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붓보다 무거웠지만 붓으로는 그릴 수 없는 생명의 지도를 대지 위에 그려온 붓이었다. 개동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그가 써내려간 문장이자 훈장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흙냄새와 마른 지푸라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개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생을 맡아온 지겹도록 익숙하지만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냄새였다. 그는 품에서 작은 술병을 꺼냈다. 흙바닥에 술을 조금 부어 고수레를 했다. 아버지,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편히 드십시오. 땅으로 스며드는 술을 보며 개동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의 무덤가에 핀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가신 아버지였지만 지금의 개동을 본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었다. 비록 과거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키고 식구들을 굶기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사내 대장부의 몫은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개동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문득 옛 친구 민수 생각이 났다. 한양에서 벼슬을 살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그 친구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외에 나가 풍류를 읊고 있을까? 아니면 나라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 예전에는 그가 부러워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을 뿐이었다. 종이 위에 먹으로 쓰는 글은 비바람에 바래지기 쉽지만 땀으로 땅에 새긴 기록은 세월이 흘러도 결실로 남는 법이다. 개동은 고개를 들어 달을 쳐다보았다. 달은 양반의 기와집이나 자신의 초가집이나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조 한 수를 읊조렸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투박한 농사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시구였지만 그 울림은 깊고 그윽했다. 서당에서 배운 글자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몸으로 깨우쳤기 때문이다. 개동의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텅 빈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관객은 오직 달과 바람, 그리고 이름 모를 풀벌레들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꽤 깊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개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뻐근했다.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두 다리는 대지에 굳건히 뿌리 박은 나무처럼 단단했다. 그는 호미를 챙겨들고 마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따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내일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 오늘따라 눈물겹게 아름다워 보였다. 개동은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두를 것 없는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논두렁을 걸어가는 개동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등에는 세월을 쥐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결코 쓸쓸하지는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모양의 꽃을 피웠을 뿐이라는 것을. 야생화처럼 거칠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꽃이었다. 개동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논들이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세상이었다. 그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만하면 되었다. 충분히 잘 살았다. 그는 장에 충분히 바람이 불어와 개동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마치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쓰다듬어주는 손길 같았다. 개동은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아동나, 감동다, 2월 입원단다. 개동은 대문 빗장 닫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달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호미 자루 위에 묻은 흙먼지마저 보석처럼 비추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붓보다 위대한 기록을 남긴 어느 농부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